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짧은 관계로 쓸데없는 얘기는 최소화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마작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봄꽃 축제 시즌도 돌아왔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개막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 같은 날 있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 때문에 8일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고 하니까요. 다들 일정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용인중앙시장 주차장 경차자리 두 면을 저 차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확실하신 이진호님, 예, 정말 힘들게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부 배지도 잘 보이게 내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정말 지쳐요 하신 남미혜님. 자, 봄 축제 열리는 대구 동촌 유원지에서 골프 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확하신 김명숙님. 자, 경기 여주시의 한 골프장 내부인데요. 세상에 차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어요. 새벽에 길을 잘못 들었다네요 하신 이은정님. 자, 사랑하는 오빠 정구영 씨가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꼭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용기 좀 주세요 하신 정구희님, 최익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낙상이 말이 없다. 자, 신생아실 간호사가 SNS에 올린 충격적인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신생아가 많이 아픈지 의료기구가 얼굴에 많이 저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아래 새빨간 글씨. 몇 시야? 잠 좀 자자 얘. 자, 또 다른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신생아가 무릎 위에 불편한 자세로 엎어져 있는데 한 손은 키보드 위에 고로 아이를 한 손으로만 받쳐들고는 분노 조절 장애 올라오는 중. 자, 급기야 신생아가 옷을 쥐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낙상 마려워 곧 이 아이를 내팽개치고 싶다라고 했던 것. 자, 제보자님 왈 주먹 마렵다 하시더라고요. 주먹 마렵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도 아닙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간호사가 올린 SNS 사진들인데요. 중환자실은 뭐냐면 미숙아라든지 조금 아픈 좀 저체중아 이런 어떤 좀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저런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는 맞는데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낙상을 시키고 싶다.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올려서 간호사가 올려서 안 되겠다. 맘카페에서 이것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 병원의 부모들, 병동에 맡긴 부모들 난리를 쳤습니다. 병원에 또 알리니까 예. 병원에서는 이 간호사 학대 혐의 이제 해서 사직을 밝혔다고 하는데 학대는 또 조사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도 잘못이고요. 간호사도 매우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교수님, 저 간호사도 간호사 되기 전에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것도 않겠다 뭐 이런 나이팅게일 선선했을 거 아니야. 와, 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너무 뭐 조산을 했다거나 뭐 병이 있어서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분노 조절, 뭐 낙상 마렵다. 정말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처리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승강기를 발로 쾅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한 주민이 승강기를 저렇게 탑승을 하자 그때 현관문 벌컥 안 돼 가지마 했지만 엘베 그냥 올라가니까 자 엘베 그냥 올라가니까 발로 퍼! 자 그리고는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자 잠시 뭔가 망설이는 것 같더니
후다닥 냅다 도망치는 듯 나갑니다. 자, 저 녀석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오더니 승강기 문을 만져봐요. 자, 버튼도 막 자, 문 막 열어, 버튼도 눌러보는데 퍽 꺼져버렸어. 완전 고장, 절대 고장. 자, 그러자 찰칵찰칵 사진을 찍더니 유유히 저 녀석들 페이드 아웃합니다. 아유, 저놈들 때문에 저 아파트 이번 달 관리비 엄청 많이 나오겠네. 네, 제보자는 대전 서구에서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달 9일 저녁에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탔는데 출발하자마자 쾅 하는 굉음이 나더니 승강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소방대원이 입주민을 구출하고 승강기 업체에서 수리를 했는데요.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월요일에야 CCTV를 확인해 봤는데 1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코앞에서 출발한 승강기를 보고 발로 차면서 승강기가 망가졌던 거였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계단을 오고 가면서 활보했는데요. 자신이 망가뜨린 승강기 문을 보고 사진까지 찍은 다음에 도주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이들이 한참 동안 머물었던 계단을 가봤더니 담배꽁초가 한가득 쌓여 있었대요. 이 제보자는 아파트 옥상이 개방되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흡연을 하려다가 승강기가 눈앞에서 출발을 해버리니까 홧김에 발로 차서 고장이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이참에 금융치료 세게 받고 금연치료까지. 금연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승강기 수리비가 12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년으로 청소년들로 추정이 되고 소년법이 적용될 거로 보이긴 한데 촉법 소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담배를 또 피는 거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처벌은 가벼울 수 있지만 재물손괴죄 성립할 수 있고요.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찾아만 낸다면 이 120만 원 수리비 이 아이들한테 이 중학생들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악취 항의했더니 점점점.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오피스텔 복도가 저 안쪽까지 완전 횡하죠.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집에만 저렇게 웬 택배 상자와 쓰레기 봉투가 두둥. 자, 그런데 잘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장문에 쪽지가 한 장 있어요. 자, 보시죠. 아,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나는 쓰레기를 복도에 두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정말. 자, 날 따뜻해지기 전에 빨리 집안으로 옮겨주세요. 자, 그러자 받고 더블로 또 다른 쪽지가 야, 너의 정체를 밝히렸다. 공개된 공간에서 나한테 모욕을 주셨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누구냐 너? 설명 좀. 네, 제보자는 최근 경기 시흥시의 신축 오피스텔에 지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풍겨서 둘러봤는데요. 누군가 집 앞에 각종 쓰레기와 개인짐이 놓여 있었고 이곳에서 나는 악취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지인에게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집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견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반려견 배설물이고 생활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복도에 놔둬서 이렇게 항상 복도에 악취가 난다고 해요. 심지어 바로 위층에도 냄새가 나서 민원이 지속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치우라고 해도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19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소화전을 가린 게 아니라서 소방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개도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지인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당사자가 좀 문제를 분명하게 느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설명 좀 더 이어주시죠.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짧은 쪽지 있잖아요. 예. 답장을 보낸 저 쪽지. 예. 아마도 저 쓰레기를 내놓은 그 집 거주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욕당했다, 나를 모욕했다, 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걸 모욕으로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긴 글은 사실 상당히 정중해 보이고요. 그럼요. 또한 정중하게 항의를 하고 좀 뭔가 문제를 개선하기를 권하는 것인데 이걸 모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모욕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도 특정돼야 되고 그리고 또 공연성이 필요하고 또한 실제로 모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욕 행위라 하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욕설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정중합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법에서 말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렇게 정중하게 자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개선을 구하는 글에 대해서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오늘 심각합니다. 남자친구의 만우절 장난.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만우절에 심한 장난을 친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실없는 농담을 많이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진지한 척, 나 사실 외계인이야 이러는데요. 좀 피곤하지만 뭐 심심한 것보단 낫지 생각했는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집에 가면서 통화하다가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비명을 지르고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됐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경찰에서 되게 잘 계시는데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만우절이라서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괴한에게 당한 척 연기하고는 집에 잘 들어가서 술 기운에 잠들었던 거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과를 하면서도 뭘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면서 제가 유난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결국 대판 싸웠고 지금 냉전 중인데 그냥 헤어질까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앤접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야, 백다혜 그깟 걸로 지금 헤어진다고? 언제 재밌다며. 오빠 노잼 아니라서 좋다며. 야, 그래. 물론 술김에 내가 평소보다 조금 오버한 거 인정. 나도 전화해서 만우절 장난이지롱 하려고 했지. 근데 그냥 골아 떨어졌지. 야, 암만 그래도 경찰은 너가 오버한 거야. 너 완전 센스 꽝이다. 눈치 꽝, 동그라미.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다음 사연자 여친. 야, 박지훈! 너 연기 좀 한다고 내가 몇 번 칭찬해줬더니 완전 너 선 넘는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손 벌벌 떨면서 112 전화했어, 진짜. 야, 이런 장난 완전 핵 노잼이고 그냥 어이만 없어. 너 완전 유치해. 나중에 또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내가 헤어지자. 이거 만우절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X. 자, 손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장난을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이 정도까지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고 수위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좀 너무 약간 좀 제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은 사실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결별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괜찮아, 이 정도면 한번 믿고 한번 다시 만나봐라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렇구나. 자, 이 장난이 이제 외계인 뭐 이런 장난들은 뭐 사실 뭐 파충류야, 외계인이야, 나 공룡이야 뭐 이런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줘도 되는 건데, 가장 문제는 어제 있었던 만우절날 있었던 이거겠죠. 4월 1일 날 있었던 이런 장난들은 사실은 좀 심각해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서 만우절이라는 어떤 시간적 어떤 그것을 좀 봐야 된다. 요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는 만우절인데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끝까지 만약에 연락을 안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골아 떨어졌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했다는 아닌데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헤어질 수는 없다. 박 변호사님의 그 말씀은 사연자가 약간 좀 센스가 떨어진다? 그건 아닌데 만우절 계속 그런 문자들 봤잖아요. 이게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이제 선 변호사님께서 헤어질 생각은 없다라는 거에 동의는 해요. 여자친구가 이것 때문에 막 헤어질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얼마나 짜증났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헤어져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여자로서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거에 저는 한 표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20대니까 뭐 잘 가리킬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외계인이라 그러고 재미도 없는데 그리고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막 연락 안 되고 너무 짜증나서 저는 최소한 2달은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자, 백다혜 아나운서한테는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저런 남자는 무조건 헤어진다.
네. 이상한 재미 말고 진짜 재미있는 사람 만나시면 좋겠고요. 댓글 보겠습니다. 핑크스완님, 선을 넘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아님도 장난도 상대방이 웃을 수 있을 때가 장난인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청주의 한 번화가, 가방을 맨 손님이 정차 중인 택시로 다가옵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곧바로 출발하는데요. 잠시 후 무슨 일인지 택시가 지구대 앞으로 들어오고 택시를 세운 기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들이 모두 나와서 기사와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택시기사의 팔목과 발목에는 청테이프까지 감겨 있습니다. 대체 이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충북 청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60대 기사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3일 전입니다. 3월 30일 저녁 9시경에 이 제보자는 청주에서 택시를 이제 몰고 있었는데 번화가에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맨 한 남성 손님이 왔어요. 택시를 탄 다음에 목적지를 말했는데 시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 제보자 기사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동하면서 하는 거를 즐겨왔는데 그래서 이날도 이 손님과 일상적인 대화 나누면서 15분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이제 갔는데요. 목적지가 좀 인적이 드문 한 마을회관 앞이었습니다. 도착을 무사히 다 했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 왔으면 그 다음에 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이 가방 메고 있었으니까 그 가방을 또 막 뒤적여서 뭘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 가방에서 현찰을 꺼내가지고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 그 도착하기 전에 가방을 갖다 이렇게 뒤지는 소리가 나요. 현금으로 다 결제를 하려나 해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뒤지나 했거든요. 마을회관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다 대달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요 하고서 차를 갖다 딱 세우니까는 흉기를 갖다 내 목에다 갖다 대면서 아직은 더 사셔야죠 그러더라고. 손을 갖다가 뒤로다가 조치를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나를 갖다 로프 있잖아요. 로프로다 내 손을 갖다 이제 결박을 하더라고. 와, 흉기를 목에 대고 아직은 더 사셔야죠. 네,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강도는 택시기사 목 옆으로 흉기를 대면서요. 아직 더 사셔야죠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요? 이러면서 문을 잠그라고 일단 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택시가 비상 상황일 때 밖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등을 켜는 비상등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도 조수석으로 던지라고 하고 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기사의 팔과 손을 모두 묶었습니다. 이후 강도는 운전대를 잡고 더 외진 곳으로 차를 옮겼고요. 기사 휴대전화에서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시켰습니다. 잔액이 109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냐, 다른 통장은 없냐, 신용카드는 안 쓰냐고 물어봤고요. 기사는 저도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택시에 있던 현금 그리고 기사의 외투에서 체크카드를 빼앗고 기사를 트렁크에 태운 뒤에 이 발까지 청테이프로 묶어서 감금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저 택시 안에서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그 범행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교수님. 네.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뭐 흉기하고 청테이프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상황은 또 벌어졌고 강도를 자극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순순히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트렁크에 태운 강도 가까운 은행으로 차를 몰아 갔고요. 빼앗은 체크카드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현금 7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한 30분 정도 이동한 후에 트렁크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순순히 말 들으면 서로 다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은행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트렁크에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그 나를 갖다가 이제 조수석에서 내리게 해가지고 뒷트렁크로다가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아침에 아들한테 문자 해가지고 아빠가 저기 막 찾으러 오게끔 해주겠다. 씨가 누구냐? 내가 잘 아는 개인 택시하는 형님이다. 저는 아들이 잘 때 메시지를 확인을 안 한다. 씨한테로도 해갖고 연락을 해달라. 딱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병 주고 약 주고. 황당하긴 한데 일단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택시 기사 들어가라고 강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있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가 여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휴대전화를 왜 찾냐니까 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님 해요. 아들. 그렇죠.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없어서 공터에 둔 것 같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예. 그 공터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공터에서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 강도가 그 안에 휴대전화를 보면서 부재중 전화에 안 땡땡이 나와 있으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 이 사람은 아들은 아니고 지인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달라고 기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공터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차를 몰고 갔고요. 새벽 1시 30분 정도에 휴대전화하고 블랙박스를 챙겨서 이 강도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9시 한 2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안에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다고 해요. 손잡이를 찾아서 직접 기사는 나왔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놀란 게 문자가 와 있어요. 새벽 2시 3분에. 식당역 공사 현장에 휴대전화 주인이 있으니까 트렁크 무사히 좀 꺼내주세요라고 강도가 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왜 이렇게 또 착하지 이거 진짜? 착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좀 치밀해 보이면서도 또 어설픈 허술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제보자가 또 다행히 또 안전하게 또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어떤 걸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뭐 흉기, 뭐 밧줄, 청테이프 이런 범행 도구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범행 장소도 사전에 궁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마을이었고 게다가 또 으슥한 곳, 밝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치밀했다면, 조금만 더 흉포했다면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그럼요. 텐데 하지만 이 범인 어설픈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죠. 우선 결박을 했는데 손을 묶긴 했는데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제보자의 지인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남겨놨거든요. 연락을 해준 겁니다. 정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정말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구조될 상황을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범인의 어떤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참 좀 눈에 띄는데요. 돈 100만 원에 당신 인생 걸지 말아라. 이렇게 이 제보자가 이 강도에게 말을 했거든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강도가 했던 말이 그럼 하지 말아라. 뭐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택시 기사님이 야, 너 일 크게 만들지 마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조언을 해줬더니 자식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허허, 라고 예.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즉 인생이 바닥을 쳐서 지금 범행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교수님 이게 약간 애초부터 좀 범행 의지가 좀 약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범행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테이프도 준비하고 맨 처음부터 뭐 가방도 다 준비하고 흉기도 준비하고 이랬으니까 의지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초범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정말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고 돈만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의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허술하고 뭐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네, 트렁크를 스스로 택시 기사님께서 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제 트렁크가 열린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움직였더니 열려서 바로 파출소로 지금 가셨습니다. 기사님이 경찰서로 오셨어요, 그냥. 네, 이제 뭐 문도 열고 트렁크도 열고 이제 오셨는데 팔다리에 청테이프가 있네, 걸려 진짜 있잖아요. 청테이프. 네, 그러니까 정말로 경찰들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경찰들이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오후 3시에 본인의 집에서 잡았어요. 이 사람을요. 현재는 강도 혐의로 수사 중이고 납치와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뭘까요, 도대체? 일반적인 강도 수법은 아니거든요.
아니 도망가지도 않았어. 납득하기는 좀 집에 어렵습니다. 있었어, 그냥.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강도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이제 범죄고 상당히 흉악 범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좀 이런 말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그나마 착한 강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큰 일이 발생한 걸 좀 막기도 하고 예의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강도 범죄는 성립했기 때문에 막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나마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입맞춤을 한 건데 그 이후 손님의 대처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아, 정말 막 확 올라옵니다, 이거. 네, 일단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에 벌어졌습니다. 사장 주장에 따르면요, 경찰이었던 단골 손님이 연락이 왔는데 일행들과 내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이어서 오라고 했다고 해요. 저녁 7시쯤에 온다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단골 손님은 일행 3명과 함께 왔습니다. 또 단골 손님이 사장에게 뭐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잠깐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일행이었던 50대 남성이 이 사장에게 뭐 공주야 하면서 안주가 떨어졌다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 손님은 이 가게에 처음 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50대 이 손놈이 50대 여자 사장님한테 공주야, 고기 갖고 와라, 술 갖고 와라, 공주야. 꾹꾹꾹 진짜 눌러 참으셨대요. 자, 그런데 이자가 저지른 만행에 결국 112 신고 버튼을 누르셨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목을 풀어 당겨갖고 딱 뽀뽀를 하는데 저 너무 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경찰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 경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냥 몸안이 당한 상태라 머리를 치긴 했는데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입술도 닦고 이제 더러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로 112에 바로 신고했어요. 좀 어떻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요. 일행이 빠지고 그 단골하고 50대 그 손님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사장님하고 뭐 술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귀를 딱 잡더만 양쪽 귀를 잡더만 뽀뽀를 바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장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밀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했겠죠. 너무 당연히. 싫어. 진짜. 너무 싫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손님 이런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표정 변화 없이 바로 계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말이죠.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흐른 뒤에도 그 뒤에도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저 가게 사장님을 찾아왔대요. 사장님, 제가 정말 정신이 잠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뻐서.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와서 한 달에 1000마디가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뻐서 뽀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과를 누가 받아줘요. 그 더러운 사과를. 그럼 이쁘면 아무나 길거리 가다가 예쁘면 그냥 그렇게 목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된 지 4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 너무 싫어 진짜. 같은 남자여도. 네, 여자인 저는 정말 짜증나요. 네. 이 사람 3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찾아와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뻐서 그랬다라고 또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뻐서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시라고 영업방에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런 사람 왔으니까 내쫓아달라 그래서 이제 손님을 쫓아냈고요. 일주일이 흘러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장님께서 지인이랑 앉아 있었는데 같이 막 앉더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좋아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저 혼자 된 지 4년 됐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진짜. 네, 사장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인한테 또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또 왔는데 식당에서 멀뚱멀뚱 보기만 했는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다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합의하라는 연락도 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성추행을 해놓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청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총 3번이나 그 짓을 하고 나서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니까 발길을 뚝 끊었다는데, 자, 그런데 주변에서 저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사장님 귀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이 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광주의 그 한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통 관련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냐, 옮기는 게 맞냐, 또는 뭐 주정차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런 설치의 적절성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근데 2011년에 그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촉장 받아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약식 기소가 됐고 약식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월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된 거니까 이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스스로 밝히지 않고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위원직을 유지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인데 이 민간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이걸 계속 유지했습니까? 먼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원 아니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보가 경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이게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저 사람이 결국은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사장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죠. 들어보시죠. 님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마음이 충분히 통해서 뽀뽀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 덜 통했나 보다. 그게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직도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를 깨우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잖아요. 아니 왜 지 혼자만 연애를 하고 있어? 거짓말이죠. 처음 본 손님이고요. 3시간 정도 봤던 게 다인데 그 사이에 뭐 통했다, 덜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 죄의식 자체가 없이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인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봤을 때는 아마 여자 혼자 식당 운영하고 이러니까 얕보고 아마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고소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할 건데요. 끝까지 좀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형사적으로는 벌금이 됐지만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 사람 뭐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문자도 남겼는데 뭐 피드백이 없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한테 이제 많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오는데 여성분 혼자 하는 식당, 뭐 술집, 카페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오늘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일단 사장님에 의하면
손님 중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허리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툭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또 있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하고 같이 장사를 할 때도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손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을 때 혼자서 이제 운영하니까 좀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여자니까 힘도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고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일도 좀 따끔하게 홈이 나서 여자 혼자서 뭐 자영업을 하거나 샵을 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잘 보호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CCTV 잘 달아 놓으시고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 영상 잘 간직해 놓으셨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느 결혼식 날 한 커플이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곧 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신부 쪽 가족석이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날, 신부는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어린 시절 본인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사연 제보입니다. 네, 40대 여성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그때 엄마가 2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뭐라고 자주 얘기했냐면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은 너무너무 지저분했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느 날 손을 잡고 어디를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는 외갓집이었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몇십 년 동안 못 보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엄마가 20살 때 유부남과 불륜에 빠져서 아이를 혼자서 낳은 겁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사생아로 태어났던 건데 그러면은 이 제보자분은 친부모 중 누구의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못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큰 외삼촌이 여동생 앞길 막히면 안 된다면서 제보자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 40여 년 전에는 그런 편법도 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이었던 거고 이 제보자를 키운 건 나이 지긋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고 또 할아버지는 고물을 주우시면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면서 어렵게 제보자를 키웠는데요. 이 제보자는 그 시절이 참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뭐 명절 되면 네. 꼭 만나지 않습니까? 외삼촌네가 뭐 살진 않지만 명절 때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삼촌 같은 경우는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훈계 같은 걸 좀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외숙모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 고등학교 마치면 이걸 왜 사연자한테 탓을 해? 그러니까요. 숙식 가능한 공장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아이고야. 했다라고 하고요. 명절이 되면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너무 싫어서 명절마다 하루 종일 밖에 떠돌아다니고 안 보려고 누가 나와달랬어? 그러니까요. 밤늦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손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이 제보자는 점점 더 외로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15년쯤에 이제 어릴 때부터 길러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계속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에는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 다 했고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남은 피부치는 외삼촌입니다. 그렇죠.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그 결혼 전에 이제 상견례 할 때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 또 결혼식장에 좀 와주면 안 되냐, 같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지만 외삼촌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아니, 야, 우리 딸도 친딸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부모 신용을 하냐, 이런 모진 표현을 쓰면서 남의 부모 신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을 했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설령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축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 생겼다면서 결혼식장에도 안 왔습니다. 이 외삼촌이.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교수님, 네.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은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대요. 네,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그 외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너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좀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외삼촌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조카가 있으니까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져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조카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외삼촌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혹시 엄마의 소식은 모르냐, 엄마 연락처는 모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의외로 안다 그러면서 그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헛. 그럼 계속 연락을 해왔던 거군요. 이 친모하고는 외삼촌이 이 남매지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보자, 사연 제보자 여성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호적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연락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해결하겠다, 호적을 빼고 싶다, 아직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보류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결국 그 받은 연락처, 엄마 연락처로 전화를 합니다. 40년 만에. 네, 엄마에게 처음 전화하니까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재혼을 했고 너보다 어린 아이가 셋이나 있다면서 남편과 아이들은 내 과거를 모르는데 앞으로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이러기도 했고요. 나 죽어도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보자는 외삼촌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라리 미국처럼 남편의 성이라도 따르고 싶다 이런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가달라는 외삼촌 부탁, 이거 들어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묻고 계십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외삼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호적제도 있을 때 입적을 할 때 입양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입양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형식은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출생신고를 직접 이제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정말 입양의 의사가 있고 또한 정말 직접 돌보았으면은 이제 양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양육도 안 했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오히려 멀리했기 때문에 입양 그리고 또 파양의 그런 쪽으로 진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혹시 성본 창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귀한 경우에 이제 시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일단 친모가 생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떤 네, 팁을 주실까요? 일단 좀 말씀하셨지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입양 저렇게 신고한 걸 입양으로 볼 수 있는 이론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처럼 입양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예요. 그냥 진짜로 등록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다만 엄마하고는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엄마하고의 그 친족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하고 안 하고 달리 만약 이 생모가 사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지 저는 예. 이런 케이스들을 상담을 몇 분을 했는데 생모로부터 버려지고 생모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방해가 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 죄 없는 이 자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지 그 생모는 꼭 알아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하거든요. 생모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 다행히 좋은 남편 만나셨으니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네, 가족분들도 김숙런 덕님 행복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도 사연자님 당당하게 사세요.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달리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네, 차와 충돌하고 안 돼, 나서 안 돼. 이렇게 도로에 쓰러집니다. 네, 강아지 옆으로 이렇게 차들이 아슬아슬 피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숲에서 다른 강아지들이 나타납니다. 다니는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러진 친구의 상태를 지켜보던 중에 거대한 트럭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네, 갔어, 다행히 그냥 갔어. 트럭은 바퀴 사이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시 차도로 나온 강아지들이 조심조심 차들을 피해서 친구를 안전하게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후 강아지를 발견한 주인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는데요. 와, 세상에. 네, 다행히 치료를 받고 금방 회복했습니다. 이 놀라운 건 친구를 구해준 강아지 2마리가 이 동네를 떠도는 유기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쳤던 강아지도요, 6개월 전에는 유기견이었다가 지금의 주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감동받은 강아지의 주인은 이 천사 같은 강아지 2마리도 새로 입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세상에 자기 친구를 구했어. 너무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고요. 정말 강아지한테도 무슨 훈장 같은 것도 주고 싶고 막 이러네요. 진짜 이건 좀 사람. 진짜.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무에타이 훈련이 한창인 학생들 한 줄로 서서 순서대로 발차기 연습을 잘한다. 퍼. 아주 파이팅 넘치죠. 자, 그리고 차례가 온 다음 녀석 빠르게 한타자. 달려가서 발차기를 코치 얼굴을 퍽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남성은 놀라서 후다닥 뒷걸음질을 치죠. 코치는 왜 얼굴을 웃어? 한번 보여잡고 곧바로 괜찮아. 때려놓고 왜 웃어? 웃음 지으면서 훈련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 여성 웃어. 그래서 당황했는지 소심한 발차기를 좀 너가 하나 둘 때렸잖아. 하나 둘 이어가는데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면서 열심히 훈련한 뒤에 다시 돌아온 녀석의 차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퍽퍽 실수 없이 해냅니다. 성공합니다. 또 훈련을 웃어. 끝낸 뒤에 해당 코치는 그녀의 발차기에 기절할 뻔했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달려보시죠. 네, 정비 소환으로 차량을 들이는 직원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안 돼. 이렇게 급히 막아보지만 오늘 그대로 왜 이래? 돌진해 버렸습니다. 깜짝이야. 네, 다행히 직원은 재빠르게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피했는데요. 차량에 완전히 눌려버린 기계들이죠. 희미한 연기도 나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부서진 물건들과 차량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몹시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네, 운전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